안녕하십니까.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박미용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작목별 영상 자료 제작 과정에서 수도작을 맡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총 4파트로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경상북도의 벼농사 현황과 기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우리 벼 농사 면적은요, 약 97,000헥타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일품벼가 약 60%나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벼 농사를 위해서 경북에서 보급된 벼 종자의 양은 한 3,500톤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일품벼가 50% 이상 차지하는데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는 정부 보급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일품벼는요, 예천, 상주, 문경 등에서 최종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기상 많이 안 좋으셨죠? 자, 기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벼가 출수가 될 무렵에 7월 중순 무렵의 기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온 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벼들이 냉해 피해도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특히 입도열병에도 많이 걸렸었죠. 자, 그리고 9월 달에 넘어서는 어땠어요? 등숫기에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서요. 흐린 날이 많아지면서 일조시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등숙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도열병도 계속해서 번져서 이삭도열병까지 번져나가면서 수량이 매우 감소했었죠. 자, 하지만 올해만 기상현상이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요즘 기상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측하기 힘들게 많이 변동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 관행대로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갑자기 기상 이변이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유독 우리 농만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농가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벼농사를 이제 갓 시작하시는 농가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바로 농사의 정석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정석에는 기본과 실력편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기본입니다. 모든 농사는요, 기본이 갖춰지면 아무리 주변에 병해충에 노출되거나 기상이 문제가 되더라도 한결같이 일정한 수량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농사의 기본편을 보시고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벼농사의 파트는요, 총 3가지 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종과 육묘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본답에 있어서 초기 관리,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중후기 관리, 이렇게 3가지로 하면 벼농사의 기본이 끝날 거고요. 그리고 1년간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파종과 육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종은 보통 언제 시작을 할까요? 자, 이항을 예정하셨으면 그 이항 예정일로부터 보통 25일 전이 파종의 적기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지만 파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자 소독인데요. 2022년부터는요. 보급되는 종자도 모두 전량 미소독으로 보급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자, 이제부터 미소독 종자들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종자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키다리병에 노출되더라도 전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종자 소독은 더욱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종자 소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소독된 종자로 보급종이 보급되니까 소독 종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보급되는 소독 종자는요, 소독액이 겉에 표면에 묻혀져서 보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파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소독액이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약재의 성분이
벼 안까지 깊숙이 침투를 하게끔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침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소독된 종자를 30도 유지 상태에서 이틀간 48시간 동안, 즉 이틀간 침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소독액이 조금 불안하시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재를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스미치움 같은 선충제도 조금 추가해 주시는 농가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도 꼭 유지해 주시고 48시간 침지해 주시면 종자 소독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요, 전량 미소독 종자가 보급이 되니까요, 소독되지 않은 종자로 여러분들께서는 소독되지 않은 종자를 받게 되실 경우에는요, 일단은 약재를 직접 구입하셔서 똑같이 소독된 종자, 약재를 벽시에 묻히시거나 아니면 침지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종자 소독을 동일하게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재를 구입할 때요, 계속 한 가지 약재를 구입하면 될까요? 자, 우리 키다리병 병균은요, 약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약재를 동일하게 쓰다 보면 효과가 전혀 없어집니다. 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약재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전체 5가지 계통이 있지만 제가 3가지 정도만 보여드렸는데요. 적절한 약재의 배액을 잘 선택을 하시되 항상 30도 그리고 이틀간 꼭 침지해 두실 것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자 소독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요, 여기서 바로 파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워 주셔야 되겠는데요. 싹은 1.5mm 정도가 나올 때까지 틔워 주셔야 돼요. 자, 종자 소독이 끝난 다음 소독액을 헹궈내시고 계속해서 벽시 바라기에서 33도에서 32도 정도를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약 이틀간 침지해 두시면 싹이 올라올 텐데요. 이때 싹의 길이는 1.5mm 정도. 1.5mm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한 요 정도 되시겠습니까? 1.5mm 정도 싹이 틀 때까지 싹 틔우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벼가 싹이 틀 때까지는 적산 온도가 100도가 되게 되면은 싹이 튀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25도라면은 4일이면 곱하면 100도씨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벼가 싹이 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33도 정도라면은 약 3일 정도가 되면 적산 온도가 100도가 채워지겠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33도에서 3일 정도 소요되는데 싹 틔우기는 왜 이틀 정도만 담궈 둔다고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우리 이미 이틀 전쯤에 뭘 했었죠? 바로 종자 소독을 했었잖아요. 종자 소독 때 이미 30도 정도에서 이틀간 담궈뒀었어요. 그러면 한 60도 정도가 적산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뒤에 싹 틔우기는 33도로 높여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틔워지니까 적산 온도가 금방 100도가 채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싹 틔우기까지 모두 끝나면 파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자 소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자 소독을 함께 해주실 농가는 왕신 1위의 이장님이신 김중원 이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담쌀을 종자 소독하신다고요? 예. 네, 총 몇 포를 하시죠? 20kg짜리 7포대를 담글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해봐도 될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20kg짜리 7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이 물 양은 280리터. 예, 280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넣은 스포탁의 양은 20ml짜리 7병. 7병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치온의 양도 280cc. 네, 그렇습니다.
280cc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종자를 넣게 되면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32, 3도 정도로 올리셨다가 종자 떨어지면 한 30도로 다시 30도로 유지를 유지되게끔 시키는. 세팅을 합니다. 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이 공기는 왜 불어넣고 있는 거죠? 산소를 종자에 공급을 해주기 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자칫 이틀, 3일 계속되게 되면 종자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아, 네. 우리 이장님 이거 아주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종자를 넣어 볼까요? 보통 이제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기가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아, 네, 완성되었습니다. 종자 소독이 끝나면 네. 맑은 물로 2번 정도 헹구어 준 예. 후에 다시 역시 빠르기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온도도 역시 30도. 네, 유지해서 한 이틀간 싹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파종 때 다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어우,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 보셨죠? 종자 소독을 할 때는 종자가 2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은 2배, 즉 40리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약재는 1000배액, 2000배액, 500배액 희석 배수들이 모두 다르니까 약재의 희석 배수를 잘 보시고 정량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30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틀간 꼭 침지해 주실 것,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자 소독 과정까지 모두 끝이 났으면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이항전 25일 전이 적기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파종 전에 종자 소독도 해야 되고 싹 틔우기도 해야 됩니다. 약 4일 정도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전체 시작하는 작업은 약 30일 전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종자 소독과 전 과정이 모두 끝났으면 파종을 시작해 주시는데요. 자, 왜 우리는 다른 작물들처럼 모를 직접 본답에다가 파종하지 않고 육묘 상자에다가 육묘를 한 뒤에 내보낼까요? 자, 우리 벼들은요, 다른 작물과는 달리 수도작이라고 하죠. 물에서 자라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벼들이 나가서 뿌리는 2, 3cm 땅에 박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물에 2, 3cm 놓여 있게 되고 그 위에 잎도 2, 3cm 정도는 나와줘야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모의 길이는 10cm 정도를 자란 상태에서 본답에 이항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의 길이를 최소 10cm 정도는 키워 주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바로 육묘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의 길이를요 10cm부터 최대 18cm 정도까지 키의 길이에 따라서 육묘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한 10cm 정도 키운 모를 어린 모라고 하고요. 15cm 이상 키운 모를 중모라고 합니다. 자, 어린 모는 한 10일 정도 키우면 되고요. 중모 같은 경우까지 기르려면 약 3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10cm 정도 키우는 어린 모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묘장처럼 빨리빨리 육묘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30일 정도 느긋하게 모를 키워서 이항을 시키죠. 이것을 바로 중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모는요, 파종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육묘 상자에 파종을 하실 때 보통 130g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130g, 농가에서 직접 그람수를 재가지고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양을 재기가 애매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포에 20kg의 종자를 받았을 때요.
한 몇 상자 정도의 육묘 상자가 소요되느냐를 보시고 대충 파종량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130g을 뿌렸을 때 육묘 상자로는 20kg 한 포당 한 130상자에서 150상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30상자에서 150상자 정도 나왔으면 보통 파종량을 적절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종량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너무 파종을 많이 했을 경우에, 밀파를 했을 경우에는요. 병해충에도 노출되기가 쉽고요. 서로 수분을 빨아당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오히려 상토 위로 올라오는 들뜬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종량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종을 모두 끝낸 다음에는 육묘로 넘어가시겠는데요. 요즘은 공동 육묘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육묘 시설이 갖춰진 곳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먼저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금방 파종한 모상자를요, 출하실에서 암흑 상태에서 싹을 틔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얘네들을 출하라고 하는데요.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충분히 가습을 해주셔서 완전히 뽀열 정도로 가습기를 가동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온도는 33도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 3일 정도 놓아두게 되면 하얀색의 모가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얀색 묘기 때문에요. 이것을 녹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녹화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녹화는 엽록소를 서서히 만들어주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때 너무 강한 강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엽록소 생성에 방해를 받아서요. 모가 초록색이 되지 못하는데요. 이런 것을 백화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백화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약한 강에서 서서히 녹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3일 뒤에는요. 육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기에는 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꼭 한 번씩 관수를 해주시면서 육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농가에서 하는 부직포 못자리 방식입니다. 자, 일반 농가에서는 육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답에다가 못자리를 만들어서 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싹을 먼저 틔워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한 10단 정도 쌓아가지고 이불 같은 것들을 덮어주신 상태에서요. 암흑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출하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못자리를 치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직포를 위에 덮어주시면서 이양전 7일 정도까지 계속 육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일 후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주의할 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 농가는 못자리를 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모가 싹이 올라오고 있지를 않죠.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자,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자, 요 상태를 보시면 흙 안에서 싹이 맴돌고 위에 출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농가는 3가지의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싹 틔우기 과정을 생략한 농가입니다. 자, 출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못자리 치상을 했는데다가 자, 모의 못자리에 못자리의 땅이 균형 있게 균등하게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못자리에서는 물이 상자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저온이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이 싹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3가지 상태가 복합되면서 이렇게 못자리에 피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직포 못자리에서 중요한 3가지는요. 육묘 상자 위로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싹 틔우기 과정을 절대 생략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저온에서 부직포 못자리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 요 3가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용국면의 사례입니다. 이날 바람이 엄청 불고 날은 추웠어요. 모듈이 아직 노란색이네요. 이 농가는 하우스에서 녹화를 하지 않고 바로 경화장으로 나와 이렇게 차광막을 씌워 녹화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게 백화모 현상인 건가요? 전문가를 불러볼까요? 센터야, 도와줘! 녹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너무 강한 강에 노출이 되거나 야간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날수가 계속되어 엽록소 생성에 문제가 생겨서 백화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농가의 경우는 백화모 현상은 아닙니다. 하우스 안에서 녹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경화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온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녹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네요. 온도를 25도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약한 강에서 서서히 녹화를 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자, 이 사례는요, 백화모 현상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 농가는 저온 때문에 녹화가 지연되는 현상이었고요. 자, 백화모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녹화를 시키면 큰 문제는 없는 생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풍량면 사례입니다. 출하실인데요. 온도와 습도는 적당했지만 지제부에 곰팡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매년 곰팡이가 발생했고 작년 상토도 재사용하셨다고 하네요. 다음은 집오면 출동입니다. 모가 말라 있어요. 전형적인 뜸모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농가는 물을 대지 않고 육묘 중이셨어요. 지제부에 곰팡이도 보이고 뿌리 활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불러볼까요? 센터야, 도와줘! 이꽃병과 뜸모가 발생했군요. 자, 이꽃병과 뜸모는요,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발병이 되는데요.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다습해 물 관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교차가 너무 클 때 많이 발생합니다. 모가 마르는 현상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먼저 이꽃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뜸모는 생리 장애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병은 아닙니다. 이꽃병은 지제부에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지제부가 약해지지만 뜸모는 뿌리 활력이 약해지면서 뽑으면 뿌리채 힘없이 뽑히고 맙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꽃병과 뜸모는 모두 뿌리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예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뿌리 활력을 도와주는 미생물인 BA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절한 약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물 관리와 온도 관리 잊지 마시고요. 한번 발병된 이꽃병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출하실과 육묘 상자를 소독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셨는데요. 바로 뜸모 현상과 이꽃병 현상입니다. 자, 둘 다 뿌리 활력이 약해지는 현상인데 항상 온도 관리와 물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홍영면으로 출동! 좋은 피해가 발생했네요. 이틀 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육묘에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 증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피해 증상이 심각한 부분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4월 1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온이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가는 물을 깊게 대지 않은 상태에서 저온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위 끝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미한 경우고 곧 회복이 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마른 경우는 회복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항상 깊게 대주셔서 피해를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묘 초기에 온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생긴 사례였는데요. 온도가 마이너스 기온까지 떨어질 때는 부직포 모짜리를 할 때 물을 다소 깊게 내주셔서 어느 정도 보온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육묘 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